합격 해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행정학 서현입니다. 여러분들 국가직 시험 잘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시험은 행정학은 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작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국가직. 특히 기본적으로 법령 문제도 조금 까다로웠고, 그리고 최근에 신경향 문제보다는 약간 고전적인 클래시컬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추세예요. 특히 이제 여러분 편별로 한번 중요도를 보시면 이거 22년이고요.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총론이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1번 딱. 그래서 제가 7급과 같이 총론의 비중을 좀 두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번에 또 그쵸? 보세요. 우리 총론 문제를 5문제나 냈죠. 제가 말씀드렸던 테마, 핵심 테마 때 규제 문제, 여러 가지 탈MPM, MPM 문제 다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면서 물론 아직까지 정답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정답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제가 눈에 강조했던 정책학에서 하위 정부 또는 아일랜드 트라이앵글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난이도는 평이하고요. 하위 정부나 트라이앵글을 구성하는 3자연합이 뭐예요? 의회의 상임위원회, 그 다음 행정부의 관료, 그리고 사적 부분인 인터레스트 그룹, 이익집단이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상임위원회, 정부 관료 이렇게 하니까 이거 관련이 없죠. 물론 당연히 주는 문제고요. 당연히 맞춰야 되겠죠. 1번.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좀 평이했던 것 같고 조금 뒷부분에 이제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었죠. 자, 2번. 이 문제도 실적주의 문제가 나오면 뭐랑 비교해라? 항상 역관주의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옳은 것, 물론 실적주의를 찾는 거니까 잭슨 대통령의 공식화된 거는 1829년 역관주의고요. 틀렸죠? 일단 공직의 일은 건전한 상식과 누구든지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역관주의. 실적주의는 능력과 실력이 좋은 사람을 공채로 뽑는 거니까 이게 정답이죠. 공개경쟁시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성, 그쵸? 실적주의의 3대 요소죠. 맞습니다. 사회적 형평성은 실적주의하고는 관계가 없죠. 실적주의는 능률성에 기반을 둔다면 우파, 좌파인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제도가 뭐가 있습니까? 사회주의 기반 제도가 대표관료제, 우리나라의 균형 인사 정책이죠. 실적주의하고 대표관료제도 비교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번에 3번. 물론 가책형이고요. 이 문제는. 자, MPM. MPM은 효율성을 강조했지만 이런 지나친 능률성 중심의 행정은 결국 민주성이나 형평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뭐가 나왔다? 포스트 MPM이 나왔다. 탈MPM, 이런 탈MPM 이론이 뉴거버넌스와 MPS 등이 있죠. 아주 쉬운 문제. 그러니까 1, 2, 3번 문제는 매우 쉽고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조금 난해한 문제들이 나오죠. 유저 차지나 정부 내 경쟁 원리, 내부 시장이라든가 성과 중심, 그렇죠. 눈이 강조했던 문제고 답은 1번 옳지 않은 것. 4번도 역시 시장 실패 드디어 나왔네요. 시장 실패 원인과 대응 방안에 옳지 않은 것인데 민영화는 작은 정부거든요. 민영화가 정부 부분을 민간으로 이전하고 매각하는 거니까 당연히 못 써요.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는 뭐에 대한? 시장 실패에 대한이 아니라 지나친 정부 팽창,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이죠. 1978년 스태그플레이션 정부의 지나친 팽창으로 인한 정부 실패니까 역시 4번까지는 제가 눈이 얘기했지만 맞을 문제는 맞아야 돼요. 그렇죠? 틀린 문제는 틀리더라도. 자, 2번 나머지 규제라든가 공공재 맞습니다. 5번에 보시면 조금 까다롭지만 항상 영기준 제도는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PPBS의 지나친 집권적인, 물론 이 관리라는 말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집권화된 관리 체제를 갖는 거는 어쨌든 간에 PPS로 보시고 예산 편성 과정에
소수 구성원, 이 소수 구성원은 상위 계층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를 그쵸 고치기 위해서 GBB는 어느 방향으로 갔다고 봐야 돼요? 그쵸, 바텀업으로 이렇게 갔다고 봐야죠. 그래서 전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겠고, 뭐 일반적인 문제고, 자 맞죠? 모든 사업에 대한 처음 다시 평가하는 거 우리나라 정부 예산에 적용한 경험이 있고요. 감축관리의 일환으로서 예산 편성에 기본다는 의사결 디시전 유닛이고요. 이게 하나의 조직 또는 사업 단위를 말하니까 맞죠. 결국 4번으로 가는 거죠. 속어법으로. 다 맞으니까. 정답은 4번이고요. 자, 6번에 뭐 눈이 얘기했지만 제가 강조했죠. 정당은 공식이다, 비공식이다. 그렇죠. 비공식적 참여라는 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요거 틀렸죠. 뭐 시민단체 NGO 비공식, 그쵸? 외부, 사법부는 내부 공식, 이익집단은 외부 비공식. 오케이. 자, 7번이 좀 까다로웠죠. 이 문제도 있죠. 속어법으로 푸세요. 까다로우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 자, 기억 볼까요?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제시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상환 연도, 최고의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그렇다. 그쵸. 제가 이제 니은 아니면 리을인데 볼까요? 국가가 금전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걸 약속하는 거 일종의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은 올해가 아니라 봐봐요. 내년도 거니까 다음 연도에 부담된 게 원칙이겠죠. 맞습니다. 올해 300억이 아니라 내년도 임대차 약 300억을 정부가 채무 부담으로 인정하겠다는 약속이니까 내년에 이게 부담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맞죠? 자, D에서 왜 틀렸어요? 당연히 의결 대상에 포함되죠. 제외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정되어 있지 않죠. 사실상.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기억리을로 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속어법으로 풀면은 답이 나옵니다. 8번 정책 평가의 논리 모형과 목표 모형 문제로서 예전에 한번 나왔던 기출문제하고 좀 유사한데 조금 까다로웠죠. 8번 문제도 사실상. 자, 볼까요? 정책 프로그램의 요소들과 해결하려는 문제들 사이에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자, 일단 투입 보세요. 투입에서 쭉 가면 산출이 나오겠죠. 요 전환 과정을 일종의 뭐로 보느냐? 활동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액티비티 또는 전환 과정이고, 이게 1차적인 아웃풋이라면 2차적인 뭐가 있을까요? 아웃컴이 있죠. 결과물. 눈을 얘기했지만. 그래서 장기적인 임팩트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 관계로 볼 때 그쵸? 맞죠? 논리적인 X, Y 관계. 이게 X, 이게 Y로 볼 수 있죠. 뭐 산출물 Y, 2차적인 산출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산출은 산출 아웃풋, 집행이 종료된 직후에 직접적인 1차적인 직접적인 결과물. 만약에 도로를 건설한다 그러면 건설된 도로 같은 걸 의미하죠. 결과는 아웃컴이나 리절트라고 그랬죠. 아웃컴이나 리절트는 자, 도로 건설로 인한 2차적인 목표 달성, 즉 통행량의 증가다 그러면 통행량의 증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네요. 3번 과정평가, 물론 이게 과정평가에 속하긴 하지만 프로의 목표 달성 여부를, 자 보세요. 요거 1차적인 요 아웃풋도 사실 목표에 해당하고 산출, 결과는 정말 목표의 달성 여부기 때문에 보여주지 못하진 않죠. 이게 틀렸죠. 다만 있죠. 목표 모형처럼 중장기 목표에 대해서는 고려하기 어렵죠. 예를 들면 임팩트 같은 거 이렇게 봐야죠. 만약에 모른다 그럼 세모하시고, 그쵸? 4번 요거 기출지문에 나왔던 거예요. 예전에 정책 프로그램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 그쵸? 그쵸? 정책 과정, 평가 과정을 논리적으로 인과관계의 과정, 경로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죠.
결과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지문이 맞고요. 결국은 3번으로 봐야 되겠죠. 요 부분이 틀렸다고 봐야죠. 자, 9번에 로이의 정책 유형. 뭐 쉽습니다. 로이 또 나왔죠. 로이의 정책 유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성 정책이었고, 구성 정책은 뭐였습니까? 정부 조직의 신설이나 변경, 선거구의 조정, 그리고 공무원의 보선연금을 정하는 거 3가지라고 그랬고, 자, 이거 뭐예요? 체제의 정성성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단결력이나 자부심,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거 등등, 뭐 군대의 열병이나 사열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정책? 상징 정책에 해당한다. 당연히 상징 정책은 누구 거예요? 그렇죠. 로이 게 아니라 알몬드 앤 파웰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쉽죠? 이 문제도. 2번은 기초생활보상 재분배, 3번 SOC니까 분배, 4번은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니까 규제. 딱 맞죠? 정답은 1번. 자, 10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인데 요 법령은 뭐 제가 그렇게 출제되지 않아가지고 중시하지 않았는데 또 이런 법령이 또 나왔네요. 법령 문제가 4문제 나왔는데 요 법령 빼고는 저희 법령집에 다 있어요. 실제. 그래서 요 법령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도대체 넣을 거냐 말 거냐. 왜? 법령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일단 10번 문제는 잘 봅시다 한번. 역시 법령을 잘 모르더라도 속어법이나 그치 행정학적 마인드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법령을 제가 이걸 추가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솔직히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자, 1번 개념. 비영리 민간단체가 NGO 같은 걸 얘기합니다. 영리가 아닌 공익. 그렇죠. 비영리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하는 단체야 한다? 당근이죠. 2번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추진에 보조금을 결제할 때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소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공익사업 완료할 때는 사업 보고서를 대통령 아무래도 2번 빼놨네요. 2번 잠깐 보시면 3번부터 갔네.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당연히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고 소요경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비가 맞겠죠. 법령에 나오고 사업비가 원칙이죠. 제출해야 되겠고 제가 딱 법령을 보는 순간 사업보고서 이런 것들은 행안부 장관이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행안부 장관이 정부 조직이나 정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 전자정부를 담당하고 그쵸. 이러한 NGO 관련 문제도 행안부 장관이 광역자치단체는 행안부에게 하고요. 기초는 시도지사에게 하는 거거든요. 사업보고서에 제출 나와 있죠.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행안부 장관, 광역자치단체는 시도지사나 특례시의장, 뭐 기초가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역시 행정안전부령이고 대통령령이 아니라 그래서 비영리매체원법 제9조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쵸. 사실 틀렸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나 법적인 흐름을 본다면 4번을 답으로 하는 게 행정학적 마인드에 적합할 것 같아요. 답은 4번이고요. 이 법령 한번 쭉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11번 역시 신고전적 조직이론이기 때문에 조직론 문제이고 동시에 인과관계론이니까 행정 총론한 문제죠. 인간관계론과 강조한 내용이니까 사회적, 심리적 요인 주는 문제. 자, 당연히 뭐예요? 짝인 과학적 관리론, 고전적 조직이론인 과학적 관리론은 기계적 능률성, 경제적 능률성을 강조했고 생략해도 된다. 공식적 조직구조, 고전, 과학적 관리론, 그쵸? 합리적 경제적 인간 역시 과학적 관리론 3개. 이게 X이론이죠. 이게 Y이론이고. X 아니면 Y다. 4번이죠. 쉬운 문제고.
자, 12번도 제가 뭐 심화 때 했던 건데 이 모형이 누구 모형이에요? 그렇죠. 토마스의 갈등 관리 모형이죠. 그래서 뭐 회피나 수용이나 타협 등이 있는데 3번의 타협이라는 거는 서로 간에 자신과 상대방 이익을 모두 극대화하는 유형은 윈윈은 바로 뭐예요? 협동이죠. 콜라보. 여기죠. 타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가장 강조하는. 그래서 답은 3번이죠. 타협이 아니라 협동, 콜라보레이션이 되겠죠. 타협은 중간 정도. 예를 들어 동료와 동급자일 경우 내가 타인하고 거의 권력이 동일할 경우 이거 동급자일 경우고 경쟁일 때는 내가 수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경쟁일 때 내가 높으니까 타인과 경쟁에서 승리하면 되겠고 나의 권력이 타인보다 높을 때는 경쟁하고 반대로 나의 권력이 타인보다 적을 때는 순응하도록 하는 거죠. 컴플라이언스. 그래서 관련 부분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에 이 문제 역시 탈관료제 문제였고 A 회사는 장기적인 제품 개발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프로젝트 팀이 나오겠죠. 프로젝트가 사업이니까 이 팀에 소속된 팀원은 이 원부서가 원래 이게 원부서죠. 원래 부서. 그리고 이 안에 프로젝트 팀을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뭐예요? 매트릭스로 볼 수 있죠. 탈관료제 조직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에 팀원들은 프로젝트 팀장과 여기 팀장과 원소속 부서장 간의 관계에서 동시에 맡게 되기 때문에 이중적 명령 체계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다고 그랬죠. 자, 어쨌든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결합한 혼합형 매트릭스 맞습니다. 화학적 결합이라 했고요. 동태적이고 상호 의존성이 높은 유기적 구조에 적합하고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원활하지 않다. 그쵸? 기본 즉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뭐 대사관 제가 설명드렸잖아. 외교관과 주재 간의 갈등. 명령 계통에 다원하기 때문에 책임의 문제가 생기겠지만 권한 갈등 문제, 유연한 인적 자원 활용은 가능하죠. 팀제를 통해서. 이 부분이 틀렸죠. 정답은 4번으로 가야 되겠죠. 자, 14번. 요거 제가 법령 특강 때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잘 보면은 답이 보이죠. 봐봐요. 잘 보기가 어렵죠. 사실 뭐 이번 시험에 정말 행정학뿐만 아니라 약간 영어도 어려웠다고 하고 뭐 국어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라이브 우리 그 총평 같이 했잖아요.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행정학도 만만치 않았고 대부분 또 행정법도 꽤 어려웠다고 한다면 시간이 없었겠죠. 그래도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해가지고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이해충돌방지법 계속 나옵니다. 사적 이해관계자계니까 공직자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자거든요. 자, 일단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맞죠? 자, 공직자의 직무에 관련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는 공직자와 같은 또 다른 공직자지 이해관계자는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이거 제가 중요하다겠죠.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체크했던 법인 또는 단체 2년 또한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임원, 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단체도 역시 이해관계자, 사적, 공적이 아닌 사적 이해관계자가 되겠죠. 자, 답은 2번이고요. 법령집 보세요. 우리 법령 60페이지 나오고 제가 법령 특강 때도 띄워서 했던 거죠. 사적 이해관계자는 다음 강목 연하관계자다.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또는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회에서로 재직하게 되는 법인 또는 단체 그리고 라에 나오네요.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2년, 요거 2년 이내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아까지 쫙 있죠. 그래서 실제 2번은 이 사람도 공직자로 봐야죠. 직접적인. 그래서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같이 부정부패를 한 사람이겠죠. 이 공직자도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았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조금 까다로웠죠. 어쨌든 법령 특강 때 했던 내용이고요. 자, 15번 이거 눈에 제가 키워드고 모의고사 때 몇 번 했습니다. 현장 조사와 여기는 현장 문제를 해결하면서 실제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성찰을 통한 발전, 학습, 현안 문제와 키워드죠. 액션 러닝. 우리나라 2005년 그러니까 고위공무원단 교육훈련에 활용했다라는 거죠. 서류함교도 마찬가지고요. 롤플레이 관계없고 감수성 훈련 누누이 설명드렸잖아요. 답은 1번. 쉬운 문제. 자, 16번. 공무원과 관할 소청 심사 기관과 연결 옳지 않은 것인데 이 문제도 좀 어려웠죠, 사실. 그리고 우리 국가공무원법이나 그런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나와 있지 않은 부분도 있어 어려운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거. 자,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경기도청 소속에 자 국가공무원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공무원법이 규정되어 있죠. 각 광역자치단체 소청심사위원회라고. 자, 지방검찰청, 검찰청이죠. 법무부란 말이에요. 근데 법무부에 소심사위원회가 없죠. 있어도 어디 있겠어요? 법원 행정처에 있겠죠. 그쵸? 입법부는 국회 사무처. 자, 소방청이니까 당연히 행정부니까 행정부 소속이잖아. 여기는 사법부고 당연히 인혁처 맞고요. 국립대학교 교수인데 특정직 중에서 교수님, 교원은 교육부에 교원 소통이사회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가 아니고 설사 법무부가 즉 검찰청 소속의 검사에게도 법원 행정처에 있는데 실제 검사들은 소청심사 제도가 없습니다. 그 관할 소청심사위원회 가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까다로웠던 문제고 답은 2번이에요. 저는 딱 처음에 보자 법무부가 아닌데 법원 행정처로 봐야 되는데 하고 답을 2번으로 갔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청심사 제도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 문제도 까다로웠고. 자, 관련 조문 우리 법령집 3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예요. 국공법 제9조. 소청심사위원회 설치인데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인혁처고 국회는 어디예요? 그쵸,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국회 사무처. 법원은 법원 행정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사무처. 선관위는 선관위 사무처.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검찰청이니까 법원, 사법부 소속이니까 법원이잖아. 그러면 있더라도 법원이지, 법원 행정처지 법무부는 아니죠. 그리고 어쨌든 검사에 대한 소청심사 제도가 없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봐야 되겠죠. 이것도 좀 까다로웠던 문제. 제가 7번하고 16번 정도 좀 까다롭죠. 자, 17번은 제가 특강할 때 강조했던 내용. 그쵸? 지방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옳지 않은 것. 자, 1번. 그쵸? 주민조례 발안이죠? 어디에 청구한다? 지방의회에 주민이 청구한다. 맞네요. 청구하는 거예요. 재정 개정 폐지를 발의하는 거 아니라는 거 주의하십시오. 지방직에도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자치관의 관할관의 경계 변경인데 경우에 자율협체를 구상하지 못한 경우에 행안부 장관이 자치단체 중앙, 그렇죠. 중앙에다 해야 되겠죠. 지방이 아니라. 당연히 뭐예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 간의 분쟁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조정이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자, 여러분들 모르더라도 그렇겠네. 분쟁 조정이 잘 안 되면 자, 이런 문제는 지방이 아니라 중앙 분쟁 조정에서 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유추할 수 있잖아요. 자, 3번이 명확하게 틀렸죠.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 법령 특강할 때도 말씀드렸고 이번에 지방법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정책 여러 가지 결정이나 정책 분석, 평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어디에 둔다? 지방의회에 둔다. 장하고는 함정이죠. 이거.
지방의회의 정책 기능이죠. 정책 결정 분석 평가 기능. 4번은 뭐 광역자치단체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미 몇 번 강조했고 요거는. 결국은 요 문제인데 그죠? 유추할 수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 경계 변경에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만 3번이 명백하게 틀렸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세모로 가도 이게 완전히 틀렸잖아요. 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관련 조문 법령집에 딱 나와 있고 제가 네이버 서현행정학 카페에도 제가 계속 지방자치법 조문 올렸는데 거기에도 제가 쫙 밑줄 쳐놓고 했죠. 자, 법령집 지방직 시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령특강 세부적으로 보시면서 아까 비영리미한 지원법 같은 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방직에는 나오진 않겠죠. 그것도 예전에 이게 2014년인가 나왔다가 지금 거의 10년 만에 나왔네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그런 문제를 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정리하시고요. 18번도 요거 제가 핵심 테마 특강 됐던 거죠. 오염 배출 부가금이나 이산화탄소 배출권, 뭐 탄소 배출권은 시장에 맡기니까 시장 유인적인 간접 규제에 해당한다. 그쵸? 2번 파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가 있는데 파지티브 규제는 뭐예요? 하지 마! 하려면 저한테 허가를 맡아. 이렇게 해서 이게 원칙 그죠? 금지. 예외 허용이니까 자율성이 약화되죠. 이거는 몇 번 나왔던 지문. 두세 번. 그리고 제가 요 규제 관련 문제가 최근에 안 나와서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예상을 했습니다. 뭐 주는 문제니까 맞추시면 되겠고, 요게 어떻게 보면 시장 유인적 규제하고 명령 지적 규제하고 차이죠. 명령 지적 규제는 시장 규제에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그쵸? 확실하니까 직관력이나 설득력이 높다, 즉 수용력이 높다는 거죠. 정부가 딱 기준을 정해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시장 유인적 규제와 다른 명령 지적 규제로서 이거 직접 규제거든. 시장 유인적 규제 여기 있네요. 이것도 제가 동영 모의고사 때 했던 얘기입니다. 사회 규제는 국민의 사회 객체를 보호하는 작업장의 안전 규제, 중대재해처벌법 예를 들었잖아요. 소비자 보호 규제 등이 있죠. 그래서 사회적 규제는 무조건 푼다고 능사가 아니다.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합리적으로 규제를 더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재규제의 논의, 탈NPM 논의고요. 오케이. 답은 2번입니다. 쉬운 문제. 주는 문제죠. 여기 있네요. 파지티브 규제는 자율성이 약하고 네거티브 규제는 강하다. 뭐 여기 직접에서 간접 이런 얘기 해드렸죠. 자, 이것도 이제 법령 문제인데 법령 문제이자 뭐 제가 눈이 얘기했지만 국가재정법이잖아요. 재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산 플러스 기금이죠. 그러면 사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지만 기금도 예산에 준한다고 그랬죠. 포함되지 않다가 아니라 포함되죠. 당연히. 이거 법령에 나와 있고요. 온실가스 관련. 이것도 작성해야 한다도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죠. 국가재정법까지. 자, 정리하시고 법령 이것도 사실 있었어요. 우리 저희 그쵸 법령집에. 근데 법령집뿐만 아니라 이거는 법령이 아니라 기금도 당연히 포함되죠. 왜? 국가재정법이니까 예산과 준해서 기금을 똑같이 포함시킵니다. 이런 거 작성해야 되겠고요. 포함해야 되고 이런 거 내용들 다 마찬가지예요. 기대효과나 성과목, 효과분석 등을 포함해야 된다. 효과 분석을 평가하는 보고서 작성하는 건 당근이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인데 6편 환류론에서 전자정부 관련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속어법으로 풀 수 보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 정보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는 것 주요 자, 거래정보의 기록을 중앙 집권화된 서버, 클라우드 같은 데서 관리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 보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또 내부 조작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분산시키는 거야,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면서
각 참여자에게 모두 다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화를 벗어나는 탈집중화, 분산시키는 환경을 뭐라고 한다? 블록체인 시스템이죠. 블록체인. 최근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답은 2번이고요. 뭐 어렵지 않은 문제고, AI가 뭐 사실 IoT고 전자정부 기반 기술에서 빅데이터, 그죠? 3B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가야 되겠죠. 이 설명드린 내용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이번 국가직 합격 커트라인은 한 85점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7번이라든가 뭐 7번의 구제 무담행 문제라든가 16번의 공무원 소청 관할 기관이라든가 그런 것들, 또 법령 문제 뭐 한두 문제 까다로웠죠. 뭐 지방자치법, 국가장법 등등 해가지고 한 3문제 정도 틀리면은 합격권을 볼 수 있어서 한 85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 자, 이미 지나간 건 잊어버립시다. 잊어버리시고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고 남은 3개월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방직에서는 꼭 합격하도록 합시다. 뭐 물론 뭐 국가직 잘 보신 분들은 국가직도 잘 보시고 지방직도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커스의 생장을 담당하는 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